안녕하세요. 박명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문화와 상징의 관계, 그 상징과 한국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희망을 품었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신문화의 여러 요소 중에 상징은 사회 질서를 정리하는 의례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삶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징체계는 정서와 가치관의 동질성을 지향하는 수단으로서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훌륭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공통된 정서 상태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상징은 그 사회의 오랜 삶이 축적되고 응집된 실체이므로 구계자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렵겠지만 공동체 성원에게는 잘 이해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의 소숭배나 아랍의 돼지고기 금기는 그 사회 안에서 보면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외부인에게는 쉽게 이해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대마다 사람의 의식과 행위를 이끌고 결합하는 요소로서 작용해온 상징체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징 표현은 추상무늬와 구상무늬로서도 되어 왔었는데 우리의 구상무늬 상징은 방구대 안각하의 고래 사냥 장면에서 보듯이 주술적인 풍요무늬에서 시작되어 자손을 많이 낳는 포도, 장수하는 확, 부귀스러운 모란꽃 등 그 뜻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무늬 말고 아니고 의례 자체가 상징화돼서 그 사람의 삶을 규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물질과 의례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징 무늬를 살펴보자면 가장 많은 것이 첫 번째가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장수, 수복, 강령 이런 뜻 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십장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십장생은 우리가 가장 오래 사는 표본으로 보는 해, 구름, 산,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와 복숭아 등 여러 가지 상징 중에 10가지를 이제 골라서 십장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십장생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또 각자 두씩 짝을 지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나만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상징 문양이나 의장 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늬입니다. 이것은 나전 벼룻집 뚜껑입니다. 가운데 장수할 숫자가 있고 그 주변으로 반도, 천도복숭아라는 장수를 표상하는 복숭아들이 있고 그 밖으로는 구름 속에 논이는 학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수를 기원하는 표준적인 표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아들 많이 낳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시집 가면은 가장 첫 번째 의무가 아들 낳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딸은 거의 제외되어 있었죠. 그래서 집안을 잇는 거는 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많이 낳는 기원이 많은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개무늬 소바는 가운데 아들을 상징하는 다람쥐, 많은 아들을 표현하는 포도나무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집가는 새색시가 첫날 밤에 가슴에 차는 도끼 놀이개인데 이쪽에는 사양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은 약간의 흥분제 역할도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차고 첫날 밤을 맞이함으로써 궁합이 잘 맞고
그래서 아들을 잘 낳도록 하는 기원을 하는 놀이개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돌을 맞이하는 게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그 돌상에 여러 가지로 얹어놓고 그 중에 돌잡이가 고르면은 천자문을 고르면은 학문으로 잘 펴나가겠다. 활을 고르면 무관이 되겠다. 붓을 고르면 명문장이 되겠다. 돈을 잡으면은 돈이나 백설기 잡으면 오래 살겠다. 뭐 대추는 또 자손 많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상서로운 뜻을 깃든 돌상 차림을 주는 겁니다. 돌상에 쓰이는 활은 구지뽕나무라는 뽕나무 종류로 특별하게 만드는데 이 활을 돌날 아침에 그 아버지가 들고 동산에 올라가서 이 화살로 이건 뻥대쑥이라는 쑥 종류의 가벼운 재질로 만든 화살인데요. 이 화살을 사방을 쏩니다. 그 뜻은 아기가 커서 사방의 뜻을 펼쳐라 하는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곳곳에 상징적인 소원을, 기원을 표현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산무늬 다음으로 출세무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상징 무늬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개 양반집, 관료들이나 그런 집안들이거든요. 유복한 사람들. 서민들은 이런 상징 무늬들은 잘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필통인데 막 파도서 폭포 아래서 위로 뛰어오르는 잉어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잉어는 이걸 여기 그 용문이라는 데서 이 파도를 뛰어넘어서 오르면은 용이 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걸 이제 과거 봐서 합격하는 걸 등용문이라고 하듯이 이 용의 뜻은 과거돼서 합격되는 출세하는 무늬의 표현입니다. 그 양반 계층이 이제 많이 힘썼던 게 품행무늬가 있습니다. 품행무늬는 효제 충신하는 이란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만든 병풍이나 병풍 중에 한 폭의 그림을 장식하는 것이 있고 또 효행도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은 효행도 중에 황향이 여름날 아버님이 잠드시기에 더울 거라고 해서 이불을 부채질을 해서 시원하게 식혀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무시도록 했다. 그런 고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게 8폭이나 12폭의 효행 이야기가 들어있는 병풍들이 유행했습니다. 앞에 말한 품행무늬 병풍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기무늬는 모란, 부엉이, 불수감, 중국의 전설적인 부자 석숭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 들어간 무늬들이 부기무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일 소원은 장수, 다산, 그 다음에 부기. 중국 사람의 가장 큰 소원 3가지는 부기, 다산,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소원하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삼다라고 그러는데 3가지 많은 소원이 3가지가 다 같긴 하는데 순서가 다른 게 차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부기를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무늬들 많았고 또 부기신, 재신이라고 해서 사당에도 모시고 동네 신당에도 모시고 집에도 모시고 그래서 부귀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깊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무늬는 상징무늬 중에서 벽사길상무늬라는 종류입니다. 나쁜 귀신이나 나쁜 해악을 쫓고 복을 상스러운 기쁨을 갖고 오는 무늬로 가장 대표적인 게 까치 호랑이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년에 문벽에 이 까치 호랑이 그림을 집벽이나 해서 그려 붙이고 재앙에 못 들어오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등매는 강화도 특산으로서 굉장히 곱게 짜고 이 겉면 아래에 두터운 바닥을 대서 아주 고급
무늬들인데요. 지금 소나무와 까치와 호랑이와 불로초와 바위와 이런 온갖 상스러운 무늬들이 곱게 짜여 있습니다. 대강 우리나라의 상징 무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상징 표현에는 중국에서 발음이 비슷한 사물을 모아서 표현하는 길상성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칠해거리로서 몸에 달고 다니는 놀이개입니다. 이 놀이개는 뾰족한 날카로운 발톱에 은으로 발톱 덮개까지 씌웠는데 이 발톱은 호랑이 발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발톱이 아니어도 호랑이 발톱이라고 하는데 이 호랑이 발톱에 놀이개를 참으로써 잡기가 접근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에 갈 때는 신부 가마 위에 호랑이 무늬 담요를 덮는데 호랑이 껍질을 가죽을 덮거나 호랑이 무늬 담요를 덮는 것도 그 호랑이가 모든 악기와 짐승을 준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런 호랑이 발톱, 호랑이 그림, 또 호랑이 수염, 온갖 그 호랑이에 관련된 물건들은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는 상징물로서 오래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징 무늬가 표현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우리 상징 표현에는 중국에서 발음이 비슷한 사물을 모아서 의미를 표현하는 길상성구라는 상징 체계가 있습니다. 그 길상성구가 우리 발음대로 하면 전혀 엉뚱하게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들여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길상성구의 상징 표현들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은 중국어를 잘 이해하는 유학자, 관리, 이런 지배층의 제2의 언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풍은 연밭 속에 해오라비 한 마리가 서 있는데요. 이것은 연을 이을 연자, 잇따라 연자로 보고 밥을 갑으로 보고 갑이라는 것은 과거의 갑자공 합격이 되는 것을 갑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 해오라비는 일로, 한 마리 해오라비는 일로라고 쓰는데 그것을 한 번에 대번에 갑정 합격을 연달아 한다는 뜻에서 일로 연갑이라고 한자로 쓰는데요. 이거를 그리는 화사도 모를 수도 있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상징 무늬로 넣는 자수를 넣거나 하는 사람들도 이 무늬를 잘 모를 수가 있게 계속 널리 이런 무늬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청동정병으로 아까 먼저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버드나무 아래 오리 2마리가 있는데 오리 앞자인데 그게 갑변이에요. 그래서 갑으로 읽습니다. 버들유는 유한다. 그 집안에 갑종합격이 계속 나온다는 뜻이고 이 기러기와 갈대는 노후 평안하라는 노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중국어로 발음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좋은 무늬로 고려시대 아마 신라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선시대를 쭉 이어서 해방 후 최근까지도 이런 무늬들을 자수를 놓고 자개로 놓고 하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장인들이 이 무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대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의미를 정확히 되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어의 전문가가 없어지고 그 의미도 상실돼가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문화의 상징 표상이 어떻게 탄생하고 표출되고 이어져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간에 끝맺지 못한 얘기를 간단히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서민들의 상징 표현을 규제하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상징 표상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